개발 이익은 비급해서 1억 1천이 되는 겁니다. 1억 1천이 되는 거고, 새로운 아파트 가격이 2억이다 그러면 9천만 원은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부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 참여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용권이나 이런 걸 조합이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그렇게 청산금이 너무 크니까 나 사업 참여 안 할래 라고 하게 되면, 재개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보상법에 의거해서 강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재건축은 그렇게 공익성이 있다고 보질 않은 거예요. 아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에서는 그런 강제 수용이 아니라 그렇게 조합에 참여 안 하겠다. 나 조합에도 참여 안 하고 분양도 신청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비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비조합원이 되면 그것은 이제 조합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즉 나 조합에게 소유권을 넘겨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다? 그때는 법원인 거예요. 토지보상법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지자체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어쨌든 국토부 산하의 토지수용위원회거든요. 그 사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강제 수용을 해버리는데, 이러한 공익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보는 재건축, 그리고 그 주택조합사, 이런 것은 그렇게 그렇게 공익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정청에서 수용하지 말고 법원에서 강제 수용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 청구를 하게 되는데, 매도 청구는 자 물론 뭐 협의를 했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법원에다가 이제 매도를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감정평가 기준일은 법원에서 제시한 날이 되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의 사업 절차상에서 예를 들어 뭐 실시계획, 또 뭐 환지 처분일, 아니면 사업 시행 인가일, 뭐 이렇게 감정 평가를 하기 위한 그때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써라 라고 하고 각 개별법에 있는데, 이제 매도 청구는 이제 행정청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이제 강제 수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서 어떤 그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법에. 이것은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선정해서 이거 가격이 얼마냐 라는 것을 의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평가가 산정한 그 금액이 결국은 1심에서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매도 청구에 대해서 1심에서 이겼다고 해도 2심, 3심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1심에서 결정이 되면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이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고 공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명도 청구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격에 대해서는 뭐 2심, 3심을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겠죠. 자, 그러면 매도 청구와 수용의 방식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감정평가사가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위에 공용 수용 방식은 완전 보상이긴 하지만 개발이익을 배제하라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근데 이 매도 청구는 개발이익에 감안이 됩니다. 그 사업 단계마다 개발이익이 반영이 돼요. 그 시점을 평가를 하니까 매도 청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매도 청구는 물론 이제 그 감정평가사가 거기가 뭐 확정되지 않은 그런 개발이익 같은 건 배제를 하죠. 그렇지만 단계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단계마다 사업계획 승인, 예를 관리처분계획 승인, 뭐 이런 거마다 또 착공을 했느냐, 이 단계마다 그래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이러한 정상적인 그런 개발 이익은
반영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과 매도 청구 방식은 굉장히 좀 차이가 틀려요. 그리고 수용 방식은 그러한 개발이익은 비록 배제를 하지만 또 소소한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 살던 세입자들한테는 뭐 4개월의 주거 이전비를 준다. 또 뭐 농사를 그럴 리는 없지만 뭐 어떤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 보상비를 준다. 뭐 이러한 토지보상법에 많은 소소한 그런 보상 기준들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갑니다. 즉 개발이익은 공용수용 방식은 비록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토지를 평가를 하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간접적인 그러한 보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대책을 세워준다든가 뭐 주거 이전비를 준다든가 이사비를 준다든가 또 영업보상을 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소소한 보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매도 청구 소송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개발이익은 반영하지만 그러한 소소한 그러한 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청구와 공용 수용은 효과는 결과적으로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기준일이 공용 수용은 사업 인정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업 인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매도 청구는 사업 인정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 개발이익을 반영해서 평가를 한다는 그 차이점이 이 감정평가에서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원칙적으로 치면 이 감정평가에서 이 공시 감정 기준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그냥 오늘은 그 큰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공용 수용 방식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행정청의 강제 수용을 하는 그런 토지보상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공용 수용 방식의 이 사업은 환지 방식에서도 쓰이고 또 도시정비법 환권 방식에서도 쓰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용 수용 방식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용 수용 방식은 보통 특별법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산업단지법 또 도시개발의 일부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우리가 듣는 웬만한 뭐 군사시설 특별법 아니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 뭐 이런 것들은 다 공용수용 사업이에요.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공용수용 방식이 여전히 뭐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뭐 굉장히 많죠. 한 60, 70%될 거로 봅니다. 공용수용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공용수용 방식은 기본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환지 방식은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뭐 경기도에서도 지금은 환지 방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헌 땅 주고 새 땅으로 받는 건데 그 간보유를 적용해서 종전의 땅에서 어느 정도 많이 감해지는 상태에서 받죠. 왜냐면 경비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토지를 일부분 이제 출자를 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환지 방식과 환권 방식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간 상호 간의 출자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지 방식과 환권 방식은 수용 방식과는 달리 자기의 권리 구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을 평가를 해서 뭐 환지 계획을 받든가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을 받게 되면 이미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땅이 아니 내 건물 가격이 적게 평가됐다고 해서 만약 주장하게 되면 이 상호 간의 출자 비율들이 달라져 가지고
그 관리처분계획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관리처분이나 이런 환지계획 이런 게 다 처분이기 때문에 이 개인만이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이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수용 방식은 개인 내 주장을 끝까지 내 것만 가지고 계속 주장할 수가 있는데, 환지 방식과 환권 방식은 이게 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내 것만 올라가게 되면 다른 사람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비율이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권리 다툼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용 방식은 강제 수용하기 때문에 권리 구제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환지 방식과 환권 방식이 권리 구제에 있어서는, 힘 약한 사람에 있어서는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관리 처분 같은 거, 재건축 같은 거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자기의 비율을 더 높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비율. 왜? 청산금이 예를 들어 32평이 있고 뭐 48평이 있고 24평이 있어요. 이게 뭐 보통 다수결이기 때문에 48평 가격을 더 높게 치든지, 뭐 32평 가격을 더 높게 더 높게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서로 다툼이 많이 커진 거죠. 왜? 32평 가진 사람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48평과 24평 이 사람들의 부담하는 비율이 더 높아져 버려요. 이건 서로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환지 사업이 권리구제의 절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들을 각 법령에서 뭐 실시계획 또는 뭐 환지처분계획,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일 뭐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사들은 그 법령에 맞춰서 그 기준을 이거해서 예를 들어 사업시행 인가일이다 하면 그 사업시행 인가일 공시가를 가지고 종전 걸 평가를 하고, 또 분양신청 만료일에 이제 그 가격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제 제가 환지 사업과 환권 사업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감정 평가하는 방법들을, 감정 평가의 기준일, 절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수용 방식, 환권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익성이 좀 떨어지는 주택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에서 비조합원들에게 하는 매도 청구 방식, 이 네 가지 방식이 있고, 이 네 가지 방식의 감정평가 기준일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공용수용 방식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저번 시간에도 이미 공용수용 방식에서는 사업 인정을 언제로 보고 있고, 또 이때의 공시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한다 하는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남은 게 환지 방식에서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고, 그럼 어떤 절차에서 어떤 기준에 이거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또 종전자산은 어떻게, 종후자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가 하는 방식, 그리고 환권도 똑같이 그러한 사업의 감정평가 기준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나머지 시간에 할 것이고, 매도 청구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공용 수용 방식과 효과는 같은데 이제 기준일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매도 청구 방식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이제 실무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제가 첫째 시간에 띄워놓은 각 사업지구의 비교표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비교표를 꼭
보셔야 돼요. 거기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띄워놨던 부동산 개발 관련 법령의 비교 여기 해가지고 주택법, 도시개발법,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소규모 건축 여기에 대상 근거법 뭐 해서 손실보상은 또 어떻게 되고 절차,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 제가 나눠드린 그 표를 보고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그게 뭐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면 될 건데 그 표 하나를 가지고 한번 꼼꼼하게 보십시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들 담겨 있어요. 담겨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제가 그 내용들이 오늘 한 내용들이 그 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라고 하기보다는 과제에 물러서는 그 표, 부동산 개발 관련 법령의 비교, 이 표, 제가 첫째 시간에 올려놓은 거니까 출력을 하시든지 한번 컴퓨터상에서 한번 보시고 거기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토지의 평가 기준일 평가 원칙 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지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그 안 될 경우에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손실보상 방법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표에 남겨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감정평가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들은 이 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할 거니까 그 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전달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저도 뭐 칠판에 막 써가면서 강의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사실은 뭐 적응이 좀 잘 안 돼요. 그렇긴 한데 그 조금 불편하고 뭐 조금 어색해도 한번 그 제가 나눠드린 그 표를 가지고 보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어쨌든 빨리 대면이 저는 무조건 좋습니다. 전 이게 비대면으로 강의하는 게 체질이 안 맞아서 좀 어렵긴 한데 뭐 얼굴 뵙고 강의하는 게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들 참고 견뎌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뵙고요. 제가 나눠드린 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